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전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바로 한남동의 리움미술관에서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개인전 위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화제인데요. 네. 이 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작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한국 첫 개인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2011년 뉴욕에서 열린 회고전 이후에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각, 사진, 벽화, 설치미술 등 총 38점의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신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기억하세요, 예. 이름? 네. 작년에 10월 19일자 표현의 자유 편에서 제가 카텔란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소개해 드렸던 작품이 크게 두 점이었어요. 하나는 트럼프 당선 시에 백악관에서 구겐하임 미술관에 소장작을 임대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을 때 네. 당시 구겐하임의 수석 큐레이터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아메리카라고 하는 작품을 임대해 보시도록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 작품이 바로 18K 금으로 도금한 황금병기였던 네, 거죠. 그 황금병기 하시면 아마 청취자분들 네, 많이 맞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카텔란의 풍자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인데요. 예. 그때 이제 구겐하임 큐레이터의 도발적 행동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 또 그 사건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들한테 더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죠. 네. 아마 카텔란은 몰라도 백악관의 황금병기 사건 이렇게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같은 작가입니다. 또 하나는 밀라노의 증권거래소 앞에 있는 러브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네.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든 모양의 대형 조각이죠. 그러니까 자본이 가장 활발하게 오가는 증권거래소 앞에 놓여 있어서 마치 인간의 돈에 대한 어떤 집착과 사랑에 일침을 놓는 듯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네. 게다가 또 이 작품을 세워두는 데에는 이것을 용인한 밀라노시의 문화적 수용력도 맞아요. 대단하다 싶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이제 태어난 카텔란의 네. 그런 그런 작품을 집대성한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미술계에서는 괴짜, 조커, 악동, 또 심하게는 사기꾼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하는데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서 리움미술관 바닥을 처음으로 뚫었다고 합니다. 바닥을 뚫어요? 네. 이번 전시를 위해서? 맞아요. 카텔란을 위해서? 네. 리움미술관 좀차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리움미술관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무제라는 작품에서 카텔란을 닮은 인물이 미술관 바닥에서 얼굴은 빼꼼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그런 미술관의 권력을 깬 셈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기 전에요. 제가 전시 소개 드리기 전에 카텔란이라는 이 작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가 소개 먼저 좀 네. 해드릴게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1960년 이탈리아 파도바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환갑이 조금 넘은 그런 나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네네. 54, 만으로 한 64? 네네네. 63 네, 정도 맞습니다. 되네. 우리나라 나이로. 네, 그 어머니는 청소부였고요.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어요. 그리고 가족들 모두 예술이나 문화에는 관심이 없는 가난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고 하는데요. 예. 때로는 집에 화장실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한 물로 그 목욕을 시켰을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기준이 높은 집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가난하고 비참한 것에 대해서는 신음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그의 어린 시절을 본인의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살부터 18살까지는요. 본인이 출연했던 가족 사진은 모두 파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시절이 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 네, 실은 기억에서 이제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었겠죠. 학교를 좋아한 적이 없고요. 12살에는 퇴학을 당했고 고등학교는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예술가가 됐을까 그쵸? 궁금해지네요. 그 학교 시스템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감을 주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베니스 대학교 건축과에 다녀보려고 시도도 했지만 네. 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불쾌한 경험에서 살아남는 법,
그러니까 그 수업 자체, 교육 자체가 불쾌했다라는 얘기겠죠. 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굉장한 반골 기질이 있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탈란이 유년 시절에 혹시 문제였어요? 문제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반항아? 네,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러한 그러니까 학교를 자퇴하고 계속해서 뭐 수업도 열심히 듣지 않고 그랬다면 우리는 주변에 그런 학생을 보고 그 좀 친구는 좀 문제야지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좀 부르죠. 네, 그래서 저도 나 또한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면 저 친구는 문제야라고 생각할 만큼 나도 편견이 있었구나라고 저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때 방황하던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도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속단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방황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그 방황이 사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성인이 되어서 예술을 시작하기 전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종류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주 다양한 일을 짧게 그만두면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간호사, 쓰레기통 관리인, 경비원, 그리고 영안실 청소부로도 일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영안실 청소부 일을 할 때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해라고 생각하면서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남 밑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던 그 시기라고 할 정도라고 해요. 어찌 보면 요즘에 뭐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의 그런 특징이라고 표현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일부 공통점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어쨌든 이렇게 일을 그만둔 카텔라는요. 당시에 돈도 없고 집에 가구도 없이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각을 기다리는 쓰레기들을 가져다가 나만의 가구를 조금씩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예술가에 가까워지게 된 거죠.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게 사실 가구를 리폼한다고 해서 예술가에 가까워질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는 그 비판적 사고를 하는 습관 그리고 타고난 손기술 등이 그가 예술가가 되기에 그런 충분한 자질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의 첫 작품은요. 1989년 손으로 하트 모양을 한 카텔란 본인의 흑백 초상 작품, 그러니까 초상 사진이었는데요. 그때 그 사진에는 아직 그의 그런 풍자적 개념이 포함된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부터 작품 세계를 펼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을 나는 작가가 아니라 미술계의 침입자다라고 설정을 하고 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정관념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다시 카탈란이라고 하는 작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 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흔히 이제 미술가라고 하면 어린 시절부터 집이 조금 부유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뭐 문화생활도 많이 좀 하고. 네. 그런 이제 소양을 갖춰야 그래야 이제 조금 좋은 예술가가 되지 않겠는가. 네.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는 아니잖아요. 요즘은 맞아요. 그런 식의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카탈란은 정반대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미술대학을 나오고 그 경험을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 문화적 소양을 쌓아온 일종의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지 경험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경험이 많았던 친구들을 저 친구들은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카텔란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 카텔란처럼 한번 핑계 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굉장히 카텔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저항성 이런 게 새로운 어떤 자기만의 그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특히 나는 작가가 아니라 미술계의 침입자다라고 했던 이유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선입견 없이 본인의 그런 예술 세계를 펼쳤던 것 같은데요. 네. 그의 작품의 핵심은 유머와 풍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풍자는 예로부터 그 사회의 불합리성이나 불균등 등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민적이거나 반사회적, 반권위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부유한 가정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도 그런 성향을 지닌 그런 작가들도 있지만
카텔란의 경우에는 가정 환경도 교육도 그런 주류인 메인스트림에서 좀 벗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제도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기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다만 이런 풍자가 자칫하면 특정인에 대한 비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외국에는 힙스터 레이시즘이라고 해서 힙스터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는데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놓고 논란이 되면 이거 풍자였어 라고 하면서 일종의 면죄부를 얻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사실은 좋지 않은 그런 풍자죠. 그런 종류는. 더 큰 비난을 얻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카텔란은 그런 비하하는 식의 풍자보다는 유머러스한 풍자를 구사를 합니다. 그가 일본 매거진과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네. 최고의 작품은 관점을 뒤집는 것이다. 좋은 예술은 장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한데 익숙한 것을 낯설게 느끼게 만들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난스러운 장치를 통해서 위트 있게 풍자를 하는 것이 카텔란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카텔란은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미술 교육을? 네네. 진짜 단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받지 않았습니다. 와, 근데 예술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어떤 큐레이터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구겐하임이나 모마의 그런 디렉터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 중에 이렇게 위대한 작가는 카텔란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너무 일반화시키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카텔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네. 참 대단한 작가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움 미술관에 전시된 카텔란의 작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전시 포스터에 있는 작품이 아무래도 이번 전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죠. 네. 그 전시 포스터에는요. 코미디언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은색 덕테이프로 바나나를 벽에 붙여놓은 게 전부인 그런 작품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바나나를 네. 은색 테이프로 벽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작품이 왜 포스터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했냐. 예. 그만큼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요. 카텔란에 의해서 현대미술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미국에서 열린 아트바젤 마이애미였죠. 그 아트페어에서 이 바나나를 붙여둔 이 작품이 12만 달러. 한화로는 1억 5천만 원에 팔렸기 때문인데요. 예. 보존 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산 바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갈변하기까지 하겠죠. 예. 설상가상으로 한 행위예술가는 이 바나나를 떼어서 먹어버리기도 했는데요. 이거 유명한 사건 기억나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 또한 퍼포먼스다 하면서 새 바나나를 가져와서 작품을 원성복구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게 됐죠. 그러니까 앞서 일본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익숙한 네. 것을 낯설게 느끼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 시간에 미술 작품은 개념이 중요하다. 이거 계속 늘시 강조해 맞아요. 오셨잖아요. 네. 그런 면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네.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규정하게 되면 이것도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네. 제 인식의 지평이 넓어졌어요. 네, 지금 맞아요. 이것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게요. 네. 네. 하여튼 그래도 네. 일반적으로는 네. 우리 바나나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테이프도 얼마 안 하고. 네. 그거 갖다 딱 이렇게 붙인 거는 그게 1억 5천만 원.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네.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진행자님께서는 그래도 지평이 넓어졌다. 네.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술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네. 누군가는 소변기를 뒤집어서 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마르셀 듀샹의 후예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폄하를 했고 네. 또 누군가는 바나나 가격도 모를 만큼 부유한 하지만 예술을 모르는 멍청한 투기꾼들의 구매다라는 식으로 비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워홀이 했다고 알려진 말 중에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내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워홀이 한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말처럼요. 카텔란의 바나나는 아주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나나죠. 예, 그렇네요. 네, 19년에 한때 SNS에 카텔란 작품의 패러디가 밈처럼 엄청나게 올라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나나를 테이프로 붙여서 똑같이
나도 붙였어. 이거 1억 5천이래. 라고 하면서 올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붙이거나 심지어 사람까지 붙여서 올렸거든요. 버거킹은 감자튀김을 붙인 뒤에 0.01유로라고 적어서 올리기도 했고요. 예. 바비 브라운은 립스틱을 붙였고 일반인들도 SNS에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요. 예.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와이프가 남편을 테이프로 붙여놓고 1달러라고 붙이거나 이런 식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나 사건을 가지고 같이 작품을 즐겼죠. 근데 조금 가격은 많이 매겨주시죠. 네. 어쨌든 카텔란의 바나나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나나가 되었는데요. 네. 이 바나나 작품이 에디션이 3개예요. 그런데 원래 그 앞서 두 작품은 원래 가격인 12만 달러에 팔렸는데 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들,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더. 예. 세 번째 에디션은 15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한화로는 1억 7천만 원 정도. 예. 우선 바나나와 테이프라고 생각하면 이 작품의 가격을 절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을 텐데요. 예. 이 작품은요. 바나나를 테이프로 붙여서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구매된 내용도 전시권에 대한 페이퍼이기도 했고요. 예. 바나나를 산 게 아니라. 예. 어떤 바나나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자가 바나나를 전시하는 것을 허용해 줬는지가 이 작품이 진품이냐 아니냐 관건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나나에 테이프 붙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 작품이 가질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같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하여튼 이해가 가긴 하는데 네. 근데 바나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카텔란의 전속 갤러리인 그 페로탕 측에 의하면요. 바나나는 세계 무역의 상징이자 유머를 위한 고전적인 장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 하필 바나나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유추해보자면요. 네. 우선 카텔란은 벽에 붙였을 때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할 만한 것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과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오렌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색깔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껍질이 있는 이상. 예. 근데 바나나는 아주 샛노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변하는 과정이 잘 보여지죠. 예. 그리고 붙이기도 쉬울 거고요. 구하기도 쉽고. 네. 그래서 고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고 바나나스라고 하는 말이 미국의 슬랭 중에 하나로 고 크레이지, 즉 발광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바나나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바나나라는 단어가 쓰이는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바나나를 선택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예. 중요한 거는 사실 바나나 자체가 아니죠. 이게 바나나든 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카텔란이 다른 물건을 골랐어도 동일한 개념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즉 평범한 물건을 유머와 비판의 도구로 바꾼 카텔란의 개념이 중요한 건데요. 네. 바나나 가격도 모르는 컬렉터라는 비하가 있었지만 실제 컬렉터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미디언 작품이 저렴하고 부패하기도 쉬운 그런 상품과 고작 덕테이프라는 노골적인 부조리로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걸 잘 안다. 하지만 예술과 우리 사회에 대한 공개 토론이 촉발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네. 분분했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다. 궁극적으로 카텔란의 바나나는 상징적인 역사적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게 예. 뒤샹의 소변기도 처음 전시했을 때 그 전시장 밖으로 쫓겨났지만 이제 17억까지 구매가 되고 네. 그러잖아요. 아마도 카텔란의 바나나도 1억 5천만 원 이상 상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컬렉터의 말도 참 멋있네요. 그렇죠. 네. 네. 참 대단하네요. 네. 자, 바나나 말고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카텔란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네. 미술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오브제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숙자와 비둘기인데요. 노숙자를 전시해요? 네. 미술관 입구에 가면 노숙자가 예. 놓여져 있을 거예요. 예. 마치 작품 같지 않아서 진짜 노숙자인가? 진짜 사람인가? 네. 헷갈린다고요? 네. 헷갈릴 네. 정도로 하면서
미술관 그게 만약에 노숙자가 이제 서울역 앞에 있었다고 하면 예. 그냥 늘상 지나가던 풍경일 수 있지만 미술관의 입구에 있는 경우는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노숙자인가 누가 쓰러졌나 하면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관람객들이 일단 거기서부터 시각적 충격이나 이런 걸 받겠네요. 네, 그러다가 뭐야 작품이었어? 하면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낯선 느낌을 받게 되실 텐데요. 곳곳에 놓여진 그 박제된 비둘기가 있어요. 네. 그 비둘기는 사실 도시에서는 더럽고 유해한 존재로 좀 피하게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고고하고 정제된 미술관에 놓임으로써 미술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그런 낯선 풍경들을 계속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 이외에는 카텔란의 얼굴을 하고 등장하는 여러 자화상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는 센서를 달아서 전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시 제목의 위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얼굴은 이제 카텔란의 모습을 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본인의 얼굴을 한 인물로 인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제 관계란 무엇이고 우리란 무엇이고 뭐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운석을 맞고 쓰러진 교황이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듯한 히틀러. 특히 이 히틀러 동상은 보셨을 거예요. 네. 뒷모습을 보면은 소년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맞아요. 앞을 보면 얼굴은 히틀러의 모습이라거나 네. 이제 이런 역사적 인물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텔란의 작품이 개념 미술이기는 하지만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어렵고 심각한 개념보다는 약간은 가벼운 농담 같은 표현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품에 대해서 깊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식의 작품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리고 직접 가서 그 장난 같은 그의 작품을 직접 보고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네. 직접 보시면요. 네. 처음에는 피식하고 웃다가 뒤돌아서서는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좀 곱씹게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처음 오는 거니까 국내에 네네. 당연히 처음 가려면 알게 될 텐데 전시를 네. 좀 잘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우선은 기본적인 전시 정보를 아셔야 네. 되잖아요. 한남동에 있는 리움미술관에서 열리고요. 7월까지 합니다. 예. 꽤 여유가 있어요. 그러네요. 대신에 무료 전시이기는 한데 예매를 하고 가셔야 하거든요. 지금 초반이라서 표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거의 전석 매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꼭 빨리 보고 싶으신 분은요. 오전 10시에 가시면 취소표에 한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제가 이 팁은 지금 바로 전에도 검색을 했는데 네. 거의 없어서 우리 시사야 그 미술랭 가이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만 드리는 고급 정보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냐면요. 한남동에 현대카드 아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구하기 힘든 예술 서적들을 전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곳에 가면 카텔란의 작품 도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카텔란의 다른 작품들을 퀄리티 굉장히 좋은 인쇄물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작품들을 집대성한 그런 이미지 화집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총 3권이 있고요. 그림책 보듯이 보고 가시면 카텔란에 대해서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특히 이제 카텔란이 정규 교육을 안 받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하나 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화집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일단 무료랍니다. 예약은 힘들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7월까지니까 좀 시간 가지시면서 여유 갖고 예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